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뵙게 된 오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이게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어떠한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지금 시장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수도 지금 미국 증시 하락을 마감하였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하락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강보합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지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준과 관련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테고, 계속해서 한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최근 이제 경기 둔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굿 뉴스가 좀 배드 뉴스였고, 좋지 않은 뉴스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약간 좀 이상한 흐름이 최근 한 1년간, 1년 반에서 1년 반 정도의 흐름이 연출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 월가의 해석이 엇갈리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항상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돈의 흐름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입니다. 돈의 흐름, 결국 이 돈의 흐름이거든요.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돈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향성. 이 방향,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돈의 방향이 들어온다. 돈의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돈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유입.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 외에도 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바로 이 수익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돈, 과연 이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따라서 수익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과연 돈이란 무엇일까? 과연 이 돈이란 무엇일까? 이 돈이 무엇일까요? 우리 돈 어떤 때 사용을 하죠? 어떤 때 사용할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건 사고 우리가 먹을 거 먹고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의식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편안하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돈이라는 얘기죠. 이 돈, 결국에는 이 돈을 통해서 이 교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교환,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가치 저장,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실 겁니다. 단어 처음 보셨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예금, 우리 예금 들어놓잖아요. 그리고 적금 들어놓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보험. 결국 이게 특히 보험 상품 경우에는 이제 저축보험이 있죠. 저축보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가치 저장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 왜, why.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왜 할까요? 혹시나 어떠한 일이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안정된 비용 중에 돈을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주입니다. 주거 비용.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주거 비용, 뭐 월세도 되겠죠. 우리 월세, 전세, 뭐 자가로 해서 매매도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안정되게 주거를 영위하려면 주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 매매가 제일 안정적이죠. 어쨌든 내 집이니까요. 결국에는 이 집, 결국 이게 한두 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소 못해도 서울 시내권에서 수억 갑니다. 몇 억 갑니다. 이 억대 한 번에 결제가 됩니까? 안 되겠죠. 결제가 한 번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 가치 저장이라는 수단으로서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있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만족에 의한 소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이게 좀 돋보이기 위한 과시 소비도 있습니다. 과시 소비. 결국엔 이 소비라는 것 자체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만족감이거든요.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사용을 합니다. 결국엔 이 돈이라는 게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겠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은 과연 어떻게 버느냐겠죠. 과연 어떻게 벌까요? 방법, 수단. 그리고 이 수단을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엔 돈을 어떻게 버느냐? 기본적으로는 일을 해서 버는 겁니다. 일. 근로. 내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매달 따박따박 월급 형태로 받는 게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내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지면서 나오는 게 사업소득이라는 얘기죠. 결국엔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일을 해서 버는 것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재산소득입니다. 이 재산소득 들어보셨나요? 혹시 재산소득이라는 부분이 참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익이 났죠.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주식을 투자를 해서 큰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재산소득이고요.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겠죠. 이 부분도 역시 재산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어두고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것 또한 재산소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월세를 받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게 되는데 이 월세 또한 재산소득이고요. 결국에는 이 재산소득이 간단하게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냐면 돈을 만드는 겁니다. 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돈이 돈을 낳는 거야.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돈복사라고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돈복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재산소득인 겁니다.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복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소득이 중요한 이유, 재산소득은 우리의 기본적인 근로, 사업,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천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재산소득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류를 해야 될 것 분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투자 자산, 결국엔 재산 소득이 투자 자산이거든요. 이 투자 자산, 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 예금 및 적금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하게 예금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이 된다.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 그거에 대해서 예금이나 적금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소액이나마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도 높은 채권. 이 신용도라는 게 뭘까요? 이 신용도. 결국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 가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한 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금융기관에서 뭘 조사하죠? 바로 신용도를 조사합니다. 이 신용도를 조사함에 따라서 이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이자가 내는 부담하는 이자가 달라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 신용도 높은 채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국가의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국공채,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채권들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왜? 원금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그걸로 빚을 낸 거니까 안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달러, 다음은 이제 달러인데 이 달러, 말 그대로 우리 달러 안정적이겠죠. 왜냐? 세계에서 거래가 되는 기준이 되는 화폐예요. 말 그대로 이게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이 있겠죠. 이 금, 어떤 자산입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일정적인 가치가 보장되는 이 귀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제 거래간에서도 금이라는 게 거래가 되죠. 그리고 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금이 매년 5%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평균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두고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안전하면 위험한 자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위험자산인데,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게 우리 전통적으로 주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투자하는 부분, 이 주식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채권, 국공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중소형 기업 있죠. 중소형 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신용도가 낮겠죠. 그만큼 이자 비용이 높고 결국에는 이 채권을 매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신용도 높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당연히 높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계약금, 만약에 선물 거래로 친다고 우리가 그냥 계약을 걸어놓고 예를 들면 선물 거래가 1,000만 원에 한 계약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찍히는 금액은 거래 대금은 1억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만큼 초고위험도의 원금 초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였죠. 2018년도 가상화폐 코인이라고도 하죠. 이 코인이 2018년도 때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또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최근 연도에 한번 2023년도 작년도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한 개당 1억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한다. 결국에는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는 거는 변동성이거든요. 결국 변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변동성이 작을 경우에는 안전자산, 그리고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위험자산이라는 얘기죠. 이 첫 번째가 변동성이고요. 두 번째는 원금 보장이에요. 원금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채권 같은 경우에 보통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수익이에요. 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도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신용도가 높으니까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거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금을 갚지 못할,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속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을 알아봤으니까 이 분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안전자산이 있죠. 그리고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결국 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상충되는 관계다. 왜?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리스크가 좋을 때는, 리스크에 대해서 수익률이 좋을 때는 이 안전자산에 있던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시장에 시장에 유통이 많이 풀렸을 때, 그리고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 그럴 때 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 반도체 좋을 때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3 관련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SK 하이닉스에 투자했을 때, 위험자산이 이 주식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결국에 또 반대로 이 시장이 어렵거나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부담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에 힘이 실리겠죠. 결국에는 예금, 적금, 채권, 달러, 금 같은 이러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면서 반대로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이 리스크가 클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때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 두면서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채권, 달러, 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각각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각각의 흐름을 놓고 두 가지 이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 한 가지, 세 가지 이상이 되면 각각의 상품에 대한 돈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바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시장을 이겨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당연히 수익이 보이겠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알면 수익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번 볼까요? 이때 보시게 되면 IMF 이때가 1997년에서 1998년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떠오를까요? 1997년, 1998년. IMF거든요. IMF.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IMF 외환위기. 이때 봤을 때 주가 지수가 하방으로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방으로 빠졌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이 정보 전달에 대한 매체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정보가 지금같이 충분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방에 대한 숏배팅을 걸었다라고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799에서 277까지 빠졌어요. 결국에는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날 때 동안 자금이 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흐름을 완벽하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진 못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한 요 정도 선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를 좀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는 큰 수익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 이러한 부분을 따라가시게 되면 결국에 요만큼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절반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하락장에서도 이 하락장을 이겨내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하방 베팅을 걸었으면 결국엔 요 지점에서 걸게 됐으면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냈었을 거고, 여기서도 절반, 요 지지선 이탈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방 베팅을 하게 됐다라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이 이슈나 시장의 흐름, 돈의 자금을 파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자금이 이탈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IMF 때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IMF 외환위기잖아요. 이게 혹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국가부도의 날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IMF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IMF 때 어떤 투자가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나와 있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상당히 저는 좀 자세하다라고는 좀 생각을 못 하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뭐가 상승을 했는지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달러,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죠.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이때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좋았습니다. 내수도 좋고 수출도 좋았어요. 이 수출도 좋으면서 이 수익이 뭘로 결제가 됐을까요? 달러로 결제가 됐겠죠. 이렇게 달러로 결제가 되면서 우리 보유고가 달러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에 불리하게 됩니다. 왜?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요.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그 수입하는 국가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달러를 풀었다, 시장에. 풀면서 달러의 환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달러에 대한 외화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갚아 나갈 수가 없는 상태까지 자금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IMF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결국 원달러잖아요. 원달러 환율, 이때 환율이 1,800원에서 1,900원까지 갔습니다. 최고가는 아마 1,990원까지 갔어요.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400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00원 정도거든요. 이때가 1,800원, 1,900원이었습니다. 엄청난 환율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 흐름을 읽고 달러를 산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최소 2배는 벌었을 겁니다. 그 당시 달러가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기억이긴 하지만 한 800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원이었나? 그 정도 했을 텐데 80%에서 90%의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흐름을 뉴스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혹은 이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포에 떨지 말고 상승에 대한, 요거는 상승이잖아요. 원달러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된다. 탔을 때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 지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 과감하게 공포에 사라고 그러는데 이때 공포에 샀다가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공포에 그냥 같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이런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돈을 따라가면은 돈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좀 들었는데 결국에는 돈을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행위 자체가 돈의 흐름을 보고 이 자금에 따라서 우리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IMF 시절에 달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했었죠. 1,800원, 1,900원인데 이때 금 가격은 어땠을 것 같나요? 금 가격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엄청난 금값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한정으로 인해서 금값은 치솟았죠. 이렇게. 왜? 금은 아까 뭐로 결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금은 달러로 결제가 되겠죠. 달러로 결제가 되죠. 결국엔. 이 금이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의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금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왜? 이 환율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투자 자산에 대한 상관관계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흐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돈의 흐름을 하면 수익이 보인다. 또 2편인데요. 지금 이때 차트는 2008년이에요. 2008년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리먼이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가 뭐냐? 2008년 금융위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인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죠. 리먼 파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서브프라임. 그냥 줄여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보다 결국에는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 때 이 하락 지수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왜 미국의 국내 증시만 해도 빠듯한데 미국 증시를 왜 갖다 붙이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했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폭탄 2방 터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미국 군정이 들어왔죠. 남한에는 미국, 북한에는 소련. 38도선 이남과 이북을 경계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6.25가 터졌죠. 6.25 때 유엔군 참전을 했는데 여기에 주축이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잖아요. 미국. 그렇잖아요. 이후에 그리고 6.25 때 일본은 또 미국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또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물자 보급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때 일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 이후에 6.25 이후에 우리가 자금 원조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받았어요. 월남전 파병해주고 이러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경부고속도로 이 미국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면서 중국과 수교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수출국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중국과의 수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었죠. 이때 중국이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치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진영 논리로 따졌을 때 어디 진영입니까? 서방 자유 진영이잖아요. 결국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증시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자금이 결국 미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플로우를
플로우를 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때 미국의 지수도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도 이렇게 하방을 찍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방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하방 베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남들 다 힘들어하고 골골대고 진짜 수익 못 나서 손실 나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방 베팅을 진행했다라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가 주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 주식과 관련돼 있는 모든 투자 자산들의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2008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주인공이 이 영화 이거에 대한 또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라고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빅쇼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빅쇼트 여기서 대표되는 인물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 리먼 사태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하락의 베팅에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결과 주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자산 시장이 폭락이 아니고 몰락을 했어요. 이때 이러면서 이 주인공이었던 이 마이클 버리라는 이 투자자 다들 알고 계시죠? 금융위기 때 쇼패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을 주인공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 문제점, 이 상품이 왜 하락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우리가 은행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죠? 은행을 돈을 벌 때 맞습니다. 이자 소득이 나오거든요. 은행은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이자를 벌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A라는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여기에서 은행은 우리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지급준비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은행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할 때 인출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출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여유 자금 같은 겁니다. 이게 국내는 대략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10% 빼면 은행은 90만 원이 남겠죠. 90만 원이 남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대출을 줍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9명한테 줄 겁니다. E, F, G, H 이런 식으로 9명한테 줍니다. 결국에는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대출을 10만 원씩 했을 때 이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을 하겠죠. 은행에 이렇게 이자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자가 이렇게 은행은 수익을 냅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가 문제가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은행이 내는 수익이에요. 수익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은행이 돈을 받을 채권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만기가 될 때 받을 돈이에요. 이거를 묶어버립니다. 채권을. 그럼 이 90만 원이란 돈이 채권을 그러면서 자산 유동화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산 유동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이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투자자한테 팔게 됩니다. 여기서 또 투자자가 들어와요.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이 90만 원을 유동화시켜서 90만 원의 자금을 은행은 또 추가적으로 90만 원이란 자금이 또 생겼습니다. 이 자금을 은행은 또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또 유동화시켜서 대출을 내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밑에서 요거를 해서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 밑에 구조에서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여기서 또 나오고 결국에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빚을 내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은행이 가진 원금은 90만 원인데 3번만 넘어가게 되면 270만 원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러면
90만 원이 270만 원이 되는 27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마법적인 기적적인 상품이다라고 나오면서 너도 나도 이 상품에 미국에서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한 밑에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지급이 불능이 되면서 여기서 지수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에 대한 흐름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돈의 흐름을 알면 이제 수익이 보인다라는 예시인데 이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4월 달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4월 달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4월 달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4월 달에 자금이 들어오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구리 이때 뭐가 있었어요? 이때 4월 달에 구리 가격 상승했잖아요. 구리. 이구산업 그리고 LS, 일진, 전선과 관련된 부분 과거 이 차트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못해도 이 선제적으로 이 박스권 돌파 나오면서 이 박스권 돌파 우리가 돌파 타점이죠. 박스권 돌파. 결국엔 이 박스권 돌파가 타점이거든요. 하단에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칠 때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했던 위치다.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왜? 아직까지 바닥에서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 이때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결국엔 이때 우리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봤을 때 이제 시작이었다. 왜? 이때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구리 선물 가격 자체도 이 파동 자체가 N자 급등형 패턴에서 이 자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구리 선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엔 우리가 이쯤에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때 5월 달에도 상당히 이슈에서 전선 관련주 이때 구리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급이 부족해서 구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동시에 올라갔던 게 ESS. 결국엔 전기와 관련돼서 구리가 필요하니까 구리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흐름을 판단했을 때 최소 여기서 고점이었어도 20%는 먹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게 눈에 보이시겠죠? 이런 흐름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상품이니까 리스크를 감내하고 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지켜놓고 봤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이때 불이 들어오면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5월 달에 들어갔어도 요만큼까지 먹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네요. 이때 돌파 들어갈 때 나왔다가 짧게 나가는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는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가 적기였다. 사실은 이때가 5월달,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이때가 적기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과연 자금이 유입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박스권 돌파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빠지고 있죠.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일자 차트여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개파락 음봉이 나오면서 자금이 이탈이 되었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다가 보합세로 마감을 지었어요.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여전히 지지선을 이탈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자금이 아직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 혹은 추가적인 하락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배드 뉴스, 굿 뉴스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배드뉴스가 배드뉴스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월가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시장의 심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돈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나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금의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시장에 대응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나 지수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성첨단 소재 엄청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이때 이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 자금이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슈들, 이 테마 관련주 지속해서 테마 관련주들 지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테마주에 왜 자금이 들어오느냐? 지수가 빠졌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투자할 줄 몰라. 그럼 테마라도 올리자. 이러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가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갭상승 나왔어요. 오성첨단 소재 갭상승 나왔고 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엔 이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이걸 끌어나갈 수 있는 이슈, 재료 이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이게 짧은 단발성인지 아니면은 지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재료 이슈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이 자금의 흐름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SY라는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SY라는 종목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Y 보시게 되면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주가지수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에서 이렇게 흔히 매집봉이라고 불리는 이런 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달고 전고점 소화시키는 캔들이 출현을 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이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저점을 올려가고 만들고 있으니까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들어온 자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이 또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매물들이 한번 소화가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 어제 차트인데 어제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들어 올렸어요. 지지를 받았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추세 자금이 들어왔다. 이때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종목, 무슨 테마줄까요?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우크라이나 관련주예요. 우크라이나. 이 재건이에요. 재건. 얘들 어떤 걸 판매하냐면은 패널 판매하거든요. 조립식 건축에 대한 패널을 판매하는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패널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재건. 왜 재건이 지금 눈을 뜨느냐? 지수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있죠. 종전시키겠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SY에 대한 종목 우리가 SY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SY에 대한 종목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SY 또한 흐름이다. 결국에는 종목도 흐름이다. 이 흐름에 집중을 하면 수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SY와 같이 우리가 시장의 자금에 대해서 오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시장에 대응함에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돈의 흐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게 보는 시야를 넓혀라. 보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보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흐름들, 우리가 흐름을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할 것 같은 부분들은 이제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 또 진행하면서 이렇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